오늘은 2-1-3 가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합리적 소비의 의미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가계의 의사결정, 가계가 소비를 할 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주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가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가계는 하나의 경제 단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소비활동의 주체를 의미를 하는데 가계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가계는 소득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어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즉 자신의 소득 수준 내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물건을 살지 저 물건을 살지 저축을 할지 소비를 할지 매 순간순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최소 비용으로 우리는 최대의 편익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소비자들은 제한된 소득 내에서 만족감을 크게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어내야 됩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소비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이끌어내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합리적 소비가 왜 필요하냐? 합리적 소비는 당장 주어진 소득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소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면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 가격과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이것을 원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게끔 해서 기업의 소득이 증대되게 되고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여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득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합리적 선택,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은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 보면 비용이 같다면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를 하는 것이고요. 효용이 같다면 더 적은 비용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1단원에서 했던 합리적 선택을 소비에 적용시킨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효용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을 의미를 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기는 한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합리적 소비를 하려면 정해진 소득 내에서 소비해야 된다. 현재와 미래의 만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소비하고자 하는 물건, 재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게끔 소비를 해야 되는데 교과서에 보면 합리적 소비 계획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합리적 소비를 넘어서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보충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계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보니까 첫 번째로 산업이나 노동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노동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영향을 주더라.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나 가족 구조의 변화, 소득 수준의 변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가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더라. 그 다음에 각 사회의 문화나 가치관, 사회 계층에 따라서 가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더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4가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농업사회에서는 가계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자급자족 경제체제였는데요. 지금의 산업사회로 되면서 사람들이
특화와 분업이 증대됨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분화되고요. 임금, 돈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일하는 구조와 직업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아니라 생산은 기업이 전담하고 가게는 주로 임금으로 소비하는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가족 구조의 변화, 소득 수준의 변화 등도 가족에게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와 자녀 없는 맞벌이 가구 등이 맞벌이 가구가 등장하게 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가보면 수박을 반쪽짜리만 판다든지 사람들의 소비 구조가 인구 구조에 따라 그리고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선호하는 제품이나 직업이 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국가의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동차와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동차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계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나 브랜드가 다른 것도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 역시 가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소비는 사실 본인 스스로의 소비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이나 만족을 크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소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을 고려하는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과소비 같은 것들 생각하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보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가계에 지출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소비의 원인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편승 효과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그 경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애들이 저기 첫 교과서 63페이지 보면 나도 저 가방 사주세요 라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따라서 편승해서 함께 타서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스노브 효과라고도 부르는 속물 효과는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 상품과는 다른 특별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 형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과시소비는 말 그대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좀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하는데 지출을 증가시키는 소비 형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의존 효과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광고나 선전 등에 의존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것들이 가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2-1-3은 지식장터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요. 총 4가지의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모든 별로 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4가지 주제 모두 미리 생각해 오면 수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